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바로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북한, 러시아와 자동 군사 개입 합의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여성도 징병 대상이라는 좀 아주 중요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났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 찾는 트럼프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파리 올림픽 갔다가 자칫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물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년 만에 이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환경 속에서 북러 관계 성격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천명한 것인데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특히 한국, 아니 한반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외교적인 큰 변화입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복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동맹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 나라의 그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돕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좀 우려도 되고 있고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그 공동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한마디를. 자, 일단 주목할 것은요, 이 푸틴 대통령이 두 나라 중에 뭐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가볼까요? 참고하기 위해서. 과거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합,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었을 때 북한과 그런 협정을 맺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름은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공식 명칭을 자기들이 하죠. 조선인민공화국과 소련 간의 합의, 그래서 조소 동맹협약 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1961년도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동맹 협약은 어차피 협약 당사자가 없어졌으니까 상대 주체가 뭐 붕괴되고 없어진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동맹 협약은 뭐 없어진 걸로 돼버렸는데 이걸 다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이름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자, 소련과의 동맹협약 때의 문구는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뭐 표현하는 내용을 잘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조소 협약 때는 상대방이 침략당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합의에는 이 군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어찌 보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군사라는 단어 대신에 상호 지원한다 라고만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범위가 좀 넓고 어찌 보면 좀 구체적이지는 않다,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침략을 당했을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식량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술적인 자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좋은 측면으로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 그 재래식 포탄을 이미 공급했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뭐 그 정도의 관계는 뭐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포탄 지원을 좀 지렛대 삼아서 이 조항을 좀 받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우리가 포탄 막 보내줄 테니까 이번에 평양에 왔을 때 최소한 동맹관계, 상대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의 사인 하나 하고 가쇼, 뭐 이런 좀 미리하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사인할 때 그 문구에서 이번에는 군사적인 지원이라는 그 군사라는 단어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입니다.
자, 아직 그 북러 정상이 서명한, 두 사람이 서명한 그 실제 문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추후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무슨 어떤 단서 조항 같은 것이 있는지 추후에 좀 더 따져봐야 될 그런 점은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민감한 어떤 단서 조항 같은 게 있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여성도 징병 대상입니다. 어이쿠. 그럼 미국에 살면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스토리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연방의회가요, 지금 상당히 그 부족한 군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말만 들으면 이제 군대 가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자, 좀 들어보세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 미국 내 여성도 당국에 그 징병 대상으로 등록을 하게 하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미국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뭐 강제로 의무병과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가는 그런 징병제가 아니죠. 모병제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원해서 가고 일정한 베네핏을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살에서 25살 사이에 미국 내 모든 남성은 영주권 이상자입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에 그 미국 내 남성은 당국의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 군대 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필요로 할 경우에 갈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뭐고 나의 연락처는 뭡니다. 요 정도를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미국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력을 급히 또 빨리 충원해야 할 때 그때를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갖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뭐 징집 대상자를 찾고 자시고 하면 뭐 그게 나라가 또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늘 1년 365일 징집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징집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내 남성들에게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25살 아래. 자, 한편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자들에게 연방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이제 고려하는 그 이유는요. 미국이 최근 그 군 병력을 충원하는데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군대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말씀드렸던 그 국방수권법안의 그 개정안은요, 이제 일단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 내에, 연방 상원 내에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요걸 이제 하원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통과된다라면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 마침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 현재 미국 내 46개 주 그리고 이제 다른 미국 영토에서는요, 남성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대학에 지원하거나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만일 그 18세가 넘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증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은 됩니다.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명이 등록되어 있냐? 한 1,500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해서 이 강제 징집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병 대상으로 등록은 했어도 실제 군에 가는 것은 현재는 모병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군인을 모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개정안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뭐 여자들도 좀 군대에 스스로 자활해서 오는 그런 그 숫자도 좀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군 인력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병에 의해서 나 군대 가겠습니다 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요즘에 많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 아미에 그 리크루터들이 있죠. 그 사람은 군대 생활하는 내내 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내내 하는 일이 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집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영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 여러 나라 언어도 있는데 한국말로 한국말을 잘하면 이제 군대 갔을 때 영어도 잘하네, 한국말도 잘해, 네 잘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리크루터 같은 거 하지 않을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모병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무슨 뭐 한인타운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나 또 LA 근교 이런데 그 리크루팅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찾아오면 설명하고 가능한 한 사인하게 이제 뭐 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병을 하는 그런 모병관이라는 직책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잘 군대 가려고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잘났지만 나보다는 못난 사람 찾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뭐 성별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소위 투사형 인물을 찾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선거 전략상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졌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그런 정체성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남성이고 백인이니까 부통령은 여성이고 유색인종 뭐 이런 식으로 좀 콤비를 맞출까? 그래서 정체성을 좀 다양하게 할까라는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 뽑을래 이런 거예요. 대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미디어에 정통한 데다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어떤 그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계를 상대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열심히 싸워줄 그런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그 마이크 펜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기독교 보수주의자인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세 차례 결혼 경력이 있는 그 리얼리티 스타 TV 스타 그 트럼프 당시 후보,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있고 뭐 얘기 많고 하는 그런 것을 또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뭐 돈은 많고 부자고 사업가로는 성공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컬핏하면 you fired 막 이러고 막 장난치는 것 같고 뭐 성질도 부리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소위 자질을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질을 의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게 그 온건한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의 그 부통령 후보였던 그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 혼자서도 자신 있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부통령 이제 필요 없고 난 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내가 삼더라도 난 당선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는 온화한 이미지? 다 필요 없어.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겠어. 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는 지난 2020년 대선 패배했죠. 트럼프가. 그때 그 패배를 승복하지 말라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가 그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그 폭도들의 표적이 됐죠. 폭도들이 마이크 펜스 어디 있어? 막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강인하지만 충성스럽고 또 마가와 조화를 잘 이루지만 또 너무 지나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찾는데 하나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뭘 붙였냐면 TV에 나왔을 때 화면빨을 잘 받기는 하지만 트럼프 나 자신을 능가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소위 딱 적당한 후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못나도 안 되지만 너무 잘나도 안 된다라는 그 트럼프식 사람 찾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군침 도는 자리인지는 물론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인인데 나는 아직 뭐 대권 도전할 여력은 안 되는데 강력한 그 대선 당선 후보가 나를 부통령 후보로 해준대? 그러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자, 미국 역사상 그동안 부통령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 부통령이라는 것은
차기 또는 차차기에 대통령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군침 흘리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그런 딱 적당한 그런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통령 했다가 대통령 한 거죠. 버락 오바마 당시에 부통령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아주 그 부통령 후보에 신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부통령이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캠프는 지금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81살의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논란 이런 거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엊그저께 생일이 지나서 78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모두 사실 고령인 까닭에 다른 대선 때보다는 이 부통령 후보 선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는 늙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78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신경 쓸 건 뻔한데 그러면 부통령 후보를 좀 젊고 잘생긴 사람으로 할까? 하다가도 또 너무 잘생겼단 말이야. 나보다 더 빛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표를 생각하면 나보다 분명히 더 젊고 잘난 사람이에요 하고 또 내 스타일대로라면 나보다 젊고 멋있어 보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신경도 쓰이고 생각도 하고 또 본인이 대통령은 해봤지만 사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일정 부분 정치력도 있는 그런 부통령이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또 그게 너무 또 정치를 잘해서 나보다 더 인기를 끌면 그 꼴은 또 못 보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프야말로 이번에 부통령 모시기에 아주 또 신중하다라는 그래서 나아가서 좀 골치 아플 정도로 고르고 또 고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바이든 트럼프 누가 당선될까? 요것도 이제 당연히 관전 포인트지만 트럼프가 과연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뽑을까? 요것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리 올림픽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너무 더워서.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은 4년 전 도쿄 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 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37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파리에서 1924년에 이제 마지막 하계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파리의 평균 기온은 그때 1924년 올림픽을 했을 그때에 비해서 섭씨로 3.1도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더워진 거죠. 그래서 폭염의 빈도도 세지고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지역이 시골보다 기온이 또 더 높은 그런 도심 열섬 현상도 이 파리의 무더위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번 올림픽 개막 5년 전인 2019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 7월 25일에는 그러니까 7월 25일에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25일에 파리 올림픽 개막합니다. 그래서 그 7월 25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을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화씨로 봤을 때 108.7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와, 지금 95도, 미국도 여기저기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계신데,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맨날 100도 넘지만, 웬만하면 90도만 넘어도 좀 덥다 생각하고, 95도가 넘으면, 야, 오늘 너무 더운데? 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100도까지 넘지 않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100도 많이 넘지만, 그런데 마치 라스베가스의 한여름처럼 5년 전 파리의 7월 25일이 108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난 여름에만 약 5,000명이 무더위로 숨졌다라고 밝혀졌습니다. 7월 하순,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7월 하순 파리의 기온은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섭씨로 봤을 때도 이제 40도를 훌쩍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요? 걱정입니다,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야 이거 내가 뭐 제대로 뭐 운동이나 하겠어 이러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파리 올림픽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라는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과 특히 운동 선수들 자신들도 이 한여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이 9월이나 10월도 아니고 가장 더운 7월에 열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들의 그 개최 시기, 올림픽을 그 개최 시기를 결정한 그 올림픽위원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상 파리의 그 시기에 7월 말 이 시기에 치명적인 폭염을 뭐 여러 번 봐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4년 전 그 도쿄 올림픽을 치렀을 때는요,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관련 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객들도 아니고 선수들이요.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선수들, 시합을 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온열 관련 질환을 앓은 거예요. 거기서 너무 더워서. 심지어는 그때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결승선을 바로 앞두고 그 앞에서 실시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러시아 테니스 선수 메드베데프는요, 경기 중에 갑자기 이제 너무 막 더운 상황에서 경기했거든요, 야외에서. 그때 심판에게 막 다가가더니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느냐? 잘 들어라. 이 경기를 오늘 끝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심판은 경기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위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바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이른 아침에 일찌감치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난 또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라 그래서 뭘 또 기발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더니 이 정도의 생각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더운 날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봐.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 또는 해 뜨자마자 좀 시원할 때 하는 거 어때요? 와,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인가요? 여하튼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나름 국연지책으로요. 아무튼 그 대부분의 야외 경기는 선수들이 벌써부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걱정을 넘어서 두려워하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야외 경기도 이제 물론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야외 경기는 뭐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실내에는 뭐 에어컨도 틀고 그러니까 좀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또 충격입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한다는 명목 아래 이 파리 올림픽위원회는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친환경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사람 잡겠다라는 지금 걱정이 현지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 에어컨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 사실 뭐 너무 더울 때는요, 이건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이런 거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냥 툭 하면 물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물 갖다 부어줘야 되고 그 바로 앞에다가 뭐 얼굴 갖다 대면 모를까 그 별로 시원한 거 느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웬만한 방에 하나 틀어봐야 별 변화도 안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뭐 선풍기보다 조금 낫다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자, 그러자 일부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휴, 그래요? 실제로 미국 선수단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이 선수단은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가져가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그 에어컨 동원 여부는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도 그냥 에어컨, 한국에서 삼성 에어컨, LG 에어컨 좀 시원한 거, 조용하고 막 그렇잖아요. 한국은 요즘 뭐 바람도 막 불지 않는 그런 바람 없는 에어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잖아요, 한국 거. 세계에서 최고 성능 좋고 최고 좋은 한국 에어컨 가져가서 한국 선수들만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단이 다들 이렇게 에어컨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할 경우에 이동식 냉방 장치를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 좀 돈 있는 나라 선수단들은 이제 에어컨도 갖고 온다고 하죠. 그런데 돈 없는 나라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뭐 차별이니 부익부 빈익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못 갖고 오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원한다면 이동식
냉동 시스템, 그러니까 조그만 에어컨 같은 거를 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에어컨 설치하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친환경 명목으로 에어컨 안 돌린다라는 그 프랑스의 선언이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되면서 결국은 뭐 유명무실한 그런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진짜 친환경을 하려면 올림픽 같은 초대형 이벤트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프랑스가 과연 그 유럽의 선진국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자, 여하튼 뭐 더운데 개최되는 이제 다음 달 25일 프랑스 파리 올림픽, 미국 선수단, 한국 선수단, 특별히 뭐 너무 더워서 푹푹 쓰러지는 이런 일 절대, 아니 모든 나라 선수단 다 그렇게 푹푹 쓰러지는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유,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여기 이제 미국 또 아무래도 제일 잘 살잖아요. 그리고 한국, 에어컨 빵빵하죠. 한국하고 미국이 돈 좀 내서 그냥 거기 오는 선수들 다 시원하게 해줘버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물전쟁, 이 제목입니다. 자, CNN 방송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흐르는 그 리오그란데 강이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강 유역의 가뭄 상황을 설명하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물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물전쟁 하니까 좀 분쟁, 티격태격, 정치적인 분쟁 요 정도라 생각하겠지만, 정말 과거 2000년 전 같은 때는 정말 물이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멕시코가 리오그란데 강이 미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상황에서 최근 국경 일대에 이상 가뭄까지 이어지자 미국과 멕시코 간의 그 물 갈등이 심각해진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 간의 갈등은 외교 마찰로 지금 번질 조짐입니다. 일단 양국 간의 그 사전에 맺은 그 협약 같은 건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멕시코가 매 5년마다 리오그란데 강물 약 2조 1,500리터를 미국에 보낸다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1944년에 체결한 겁니다. 80년 전에 체결한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2조 넘는 갤런, 그걸 미국으로 좀 강물을 좀 틀던지 해서 미국으로 충분히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양국 간의 약속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그 강의 활용을 두고 수시로 이제 분쟁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때 앞으로 추후에 그런 분쟁이 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량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멕시코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1990년대에 두 번의 주기가 있었죠. 5년에 한 번이니까 1990년대 10년 동안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주기 모두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 그러죠. 이제 관세 없이 자유스럽게 서로 무역하는 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북미. 그게 이제 체결이 되면서 멕시코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이제 융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북부의 농장, 공장 등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물을 먼저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대로 미국 쪽으로 물을 보낼 여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양국은 30여 년간 공방을 계속 지금까지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매년 반복되는 이상 가뭄은 갈등에 지금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온 미국 텍사스 주의 그 농장들이 지금 파산 직전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 물의 소중함 때문에 더 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비가 좀 잘 내렸었던 그 텍사스 지역의 농장들이 이번에는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더운 데다가 지금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장들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파산 직전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멕시코 너희들이 약속만 지켰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의회가 나서서 두 나라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모니카 크루즈 연방 하원의원은 내년도 그 하원 예산안에 물 협정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멕시코에 대한 지원을 보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멕시코가 이 물 빚을 갚지 않는 한 어떤 자금 지원도 우리가 해줄 수 없다.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텍사스주의 그 테드 크루즈 의원은 또 다른 의원 존 코닌 의원 등과 함께, 존 코닌도 텍사스주입니다. 여기에 그 지원 사격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쪽의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라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멕시코도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멕시코는 사실 지금 이미 심각합니다. 멕시코는 이미 국토의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실상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리오그란데 강과 접한 그 북부 치와와 주에서는 2020년 멕시코 정부가 그 협약 이행을 하려고 한번 미국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리오그란데 강의 댐을 개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지에서 폭동이 발생했어요. 그 폭동이 발생해서 여성 한 명이 그 폭동 때문에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주의 농장주들은 멕시코의 폭동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파산하란 말이냐? 라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멕시코가 이제 그 폭동 때문에 댐을 열려다가 못 열고 다시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은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멕시코의 폭동도 문제인 건 안다. 그런데 멕시코 폭동 두려워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 말라 죽으라는 것이냐?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텍사스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텍사스 자체에서 폭동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도 이것저것 앞뒤 누구 봐주고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자, 이러다가 정말 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멕시코 양국의 이해 당사자들은 정말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야 할 텐데, 일단 양국은 협약을 관리하는 국제경제수위원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자라면서 이제 그 국제기구로 이 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머리를 맞대고 모종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말은 안 나왔습니다. 자, 비가 와서 모든 문제를 그냥 하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위 기우제처럼, 이 기우제식으로 마냥 비가 오기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다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국 관계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기로 하긴 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물 없이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기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합의했다라는 소식, 또 뭐 파리 올림픽에 선수촌에 에어컨은 안 달아준다라는 후덕 더운 소식, 또 방금 전에 전해드린 미국과 멕시코의 뭐 물전쟁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니 오늘따라 그냥 그저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시원한 물 한 모금 좀 벌컥벌컥 마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마시고 싶을 때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저 다행이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